자, 오늘 그 토요일이죠. 지금 9시 반인데요.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보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좀 시간은 사실은 좀 뻑뻑하긴 한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1회차 보강은 제가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자, 1회 보강으로 되겠냐? 뭐 이런 사람도 있겠는데, 됩니다. 왜냐면 지금 1268페이지 지금 그 물권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 내용이 지금 현재로는 한 300페이지 남아있지만 중간 한 100페이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집합건물법에 관한 내용들도 있고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제 교재기 때문에 정리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그냥 삭삭삭삭 걷어서 되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앞부분 그 담보권까지는 하나하나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도 좀 편해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 이렇게 체크해서 등기 파트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삭삭삭 걷는 파트예요. 자, 그러면 걷어보도록 하죠. 1268페이지 보시면 물건에 관한 개념 정의가 있고요. 그건 법조문만 읽어보면 되고 1269페이지 상단에는 사람의 유체나 유골이 물건이냐에 관한 판례 하나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형태의 물건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대상은 그 매장 관리 제사 공량의 대상이 된 것뿐이지 뭐 사고 팔거 좀 끔찍하죠. 사고 판다 뭐 이런 건 아니고 특수한 어떤 그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제사 주재자가 갖게 된다. 제사 주재자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제사 주재는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자손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사람이 되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손, 장남자 그러니까 장남자 그러니까 큰아들, 큰아들의 큰아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제사 주재자는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그리고 일단 남자 그 자식 쪽으로 제사 주재자는 이어진다고 판례가 계속 지금 보고 있고요. 남자 그 후손이 없으면 여자 후손도 제사 주재가 될 수 있다. 아직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유체 유골이 아까 매장 등에 관해서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장과 관련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야 나는 너 평생 동안 너희들을 키우느라고 개고생했고 죽어서라도 나는 너희들 좀 따르고 싶다. 저 넓은 태평양에다가 나의 그 유골을 뿌려다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큰아들이 차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뒤늦게라도 아버님 근처에 모시고 좀 효도하자 쓸데없는 소리 한 거지. 그래서 근처에다가 묘를 마련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작은 아들이 형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말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법적 분쟁이 붙었다고 할 때 그리고 큰아들이 아버님의 그 유언을 무시하고 매장한 거 이게 잘못됐냐 그게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도의적인 것에 불과하고 구속할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큰아들이 제사 주재자인 큰아들이 옆에다 매장한 거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별거 가지고 다 싸우죠. 이건 아마 상속재산 다툼이 있어가지고 앙금이 있어서 싸웠을 거야. 틀림없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싸웠겠습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물건의 분류, 강학성 다 필요 없고 쑥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책장 넘기기예요. 뭐 제가 강의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70페이지 보니까 물건이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독립성을 어떻게 볼 거냐는 부동산 쪽이 문제가 될 텐데 그건 뒤에서 부동산 동산 편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 보니까 토지는 어떻게 독립성이 확보되고 건물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뒤에서 나오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되고 일물일권주의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뭐 일부 예외도 있다고 하고 뭐 설명들이 쭉 나오고 뭐 수목 미분리 과실 이런 것들도 지난번에 봤던 내용들도 있죠. 자, 이것도 다 땅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니까 다 토지 편, 부동산 편에서 다 설계가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냥 쑥 보면 돼요. 1272페이지 보니까 뭐 집단적으로 모이는 애들도 하나에 뭐 된다더라. 특히 집합부동산 양도담보. 자, 그럴 때의 개념이 집합물이라는 것을 하나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더라. 자, 그것도 그냥 집합물이라는 개념만 알고 쑥 넘어가면 됩니다.
1273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 동산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자, 부동산의 개념을 보면 99조에서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먼저 부동산이 되는 건 아무 여지가 없고요. 그러면 그 정착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건물이겠죠. 그러면 1277페이지에 토지의 정착물로 해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독립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독립 정착물로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수목, 미분리 과실 같은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동산은 뭐 부동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볼 필요는 없고요. 1273페이지에서 토지가 가장 중요한데, 토지에 관해서는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서는 212조,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지표, 땅, 지상, 지하에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자기 집마당이 있는데 지하 10km도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는 거죠. 자, 그거는 그 법조문만 보시면 되고요. 하천이 그 전에는 그 사인 소유가 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인 소유가 됩니다. 그 전에 하천법은 모든 하천은 국유로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하천이 사인이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권리 행사는 굉장히 제한이 되죠. 자, 그냥 그 참고. 자, 하천도 지금은 사인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러면 1274페이지에 자, 땅은 도대체 개수를 어떻게 그러면 정하는 거냐? 이거는 지적 공부에다가 지적 공부는 지적도를 말하는 거죠. 지적 공부는 토지 대장도 있고 지적도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계나 이런 것들은 그 지적도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지적도에 대해서 그 범위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개수는 필지라고 해서 필지로 해서 계산이 되죠. 그 개수는 필로 계산을 하고, 경계는 지적도에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도가 만들어지면 그 지적도에 의해서 됩니다. 그냥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개수는 필지로서 계산을 한다. 필로서 계산을 한다. 자, 경계는 그 밑에 보시면 지적도 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거는 임야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토지대장이고요. 토지대장이고, 토지대장에는 뭐 지번 같은 거라든가 무슨 거기에 뭐 주인 뭐 온갖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고, 지적도는 같이 따라 붙죠. 정확한 경계는 지적도를 떼봐야 한다. 그 밑에 보시면 등기부가 나오는데,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토지의 현황을 나타내기 위한 건 아니죠. 토지 현황은 이제 지적 공부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토지 대장과 지적도에 의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파악하고.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에도 보면은 일정 부분의 그 부동산의 현황의 기재는 돼 있지만, 그거는 그냥 이런 기재에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 표제부에는 추정력 자체가 미치질 않죠. 그거는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에는 아예 추정력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75페이지 보시면은 예외 사유라 그래가지고, 그 지적도를 작성할 때에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으로 기술적 착오로 인해 가지고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든가,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갖고 거래한 등 이럴 때는 실제 경계에 따른다.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시험에 문제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 나올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지적도가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예외도 있더라. 뭐 예외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7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지적 공부상의 경계하고 사실상의 경계가 달랐을 때 이행불능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때 893페이지에서 소개가 된 것들이죠. 뭐 그때도 설명은 특별히 안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경계 확정해소라는 것이 서로 인접하는 토지가 그 경계 가지고 다툼이 있게 되면은 토지 경계 확정해소를 제기해야 된다. 형식적 형성해소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형식적 형성해소는 법원에다가 어떤 결정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들인데 그 당사자의 청구가 법원을 전혀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형성해소에서 예를 들어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거는 형성의 소이긴 하지만은 당사자의 청구에 이제 구속을 받죠.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토지 경계는 이렇게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그거는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건 가끔씩 객관식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소송법, 민사소송법에서 이런 문제가 조금 나오는데요.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계 확정에서는 토지일 때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건물의 경계는 그 소유권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건물 경계 확정해소라는 건 없습니다. 이 토지 경계 확정해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적 장부의 하나인 지적도에 의해서 일단은 그게 경계가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적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해놓은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들여다보고 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 건물의 경계는 특별히 그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경계 확정해소라는 건 없고 건물인 경우에는 일단 소유권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면은 그 사람을 다 싹 잡아서 들여야 된다 해서 고필 관계에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죠. 자, 하다 그런 내용들이고 1277페이지에 자, 법원의 자유재량이 인정된다. 쑥 넘어가면 됩니다. 토지의 정착물, 건물. 자, 건물이 성립이 언제 되는지는 뭐 땅이야 처음부터 있었던 거지만 건물은 동산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어느덧 건물이 되는 것이죠. 부동산이 되는 거죠. 동산의 부합이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부동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은 기둥, 주벽, 그 다음에 천정, 지붕. 자, 이게 갖춰지면 그러면 더 이상 동산의 부합이 아니라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둥, 지붕, 주벽. 자, 그 정도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78페이지. 건물의 개수와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토지의 개수는 필지로 계산하고 범위는 이제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행정관청이 다 개입을 해 가지고 다 측량하고 행정관청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건물도 물론 건물 대장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세금을 받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건물의 개수나 범위는 그 토지와 같이 그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게 건물이 한 동인지 두 동인지는 그때 상황에 맞게 보라는 것이고 범위도 이 건물의 범위가 어딘 것도 뭐 지적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토지 경계를 갖고 분쟁이 생기면 마땅히 그 지적 공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 확정해소라는 건 없고 소유권 확인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법원이 별도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동선 넘어가고 토지의 포락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279페이지 그 토지의 포락이 개념이 뭔지만 알아두고요.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 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 복구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경우 이걸 토지의 포락이라고 합니다. 요건은 볼 필요가 없고요. 그 하천 같은 거 보기에는 하천법에 좀 복잡합니다. 하천의 종류도 보면 뭐 적용 하천도 있고 무슨 하천도 있고 꽤 복잡해요. 그래서 그건 볼 필요 없고, 자, 법적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개먹어서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그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성토화돼서 다시
예를 들어 물이 빠져가지고 그 물의 그 바닷물의 해저를 이루던 땅이 이렇게 다시 드러났다.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주물 종물도 자, 지난번에 다 봤던 얘기들이죠. 우리 저당권 편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것들인데 종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이제 부속적, 즉 주물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 물건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 용도에 따른 개념이죠. 종물이 있는데 얘는 주물의 상용, 주물이 항상 사용하는데 서포팅하는 물건이다 할 때 종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그 시험 문제는 주물과 종물의 소유권자가 같았을 때 종물이라고 부른다. 자, 그 천조 1항을, 100조 1항을 보게 되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 이게 종물인데, 그래서 소유권자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다르면은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에서 봤듯이 이거는 저당권 효력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매 대상이 되지 않는데, 경매가 돼버리면 선의 취득 인정돼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매각 대금을 받아간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된다. 이런 식의 논의가 연결됐죠. 자, 주물은 종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하는 이 조문. 자, 어떤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문제 풀어본 것처럼 백화점 건물의 전화 교환 설비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종물이죠. 전화 교환 설비는 그 백화점 건물의 상용의 공화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1281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호텔방에 설치되는 TV, 그 다음에 전화기, 헤어 드라이기, 냉장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도 그것도 호텔의 상용에 공헌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법원이 그거는 사람이 쓰기 위한 것이지 건물의 상용, 건물 자체를 활용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종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축사 출입 차량의 소독을 위해서 설치한 소독 시설도 종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은 어제 우리 풀어본 대로 백화점 지하에 설치된 전화 교환 설비는 종물이라고 한 판례가 있고, 농지에 부속된 양수 시설, 그다음 횟집의 생선 보관용으로 신축된 수족관 건물, 자,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라든가 유류 저장 시설, 자, 이런 것들은 종물이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재 도구를 보관하기 위한 방 혹은 창고, 그 다음에 공동 변소, 공동 변소는 지금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변소들, 화장실, 이런 것들도 다 종물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얘는 집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없는데, 옛날 제가 자라날 때마다 시골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종물이 되는 것들이죠.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요건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용에 권한 것이고, 부속물이어야 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고, 소유권자여야 된다. 소유권자에 관한 그 1280페이지 사항에다가 별표해 두시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1281페이지에 있는 다항에다 별표를 하시고,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할 때에 모든 공시 방법 같은 게 별도로 갖춰야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법률 행위로 인해서 할 때는 별도의 공시 방법이 필요하고, 경매로 인해서 넘어갈 때는 별도로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1282페이지에 주된 권리 처분,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 처분에 따른다. 그래서 100조 2항이 유추적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다룬 것들입니다. 건물에 지금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을 팔아가지고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면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넘겨는 걸로 이제 보는 것들이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그 이전이니까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가까지 있어야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경매로 해서 그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내용은 그냥 기본 사례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본 사례하고 지난번에 그 임차권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본 적이 있냐면은,
잠깐 이게 토지 임차권이고 잠깐 이게 아닌가요? 잠깐 이렇게 하고 임차권을 이거 좀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오늘 생각 안 나는 게 좀 많네요. 자, 뭐 지난번에 다 풀어봤던 것들이니까 뭐 그게 문제 안 되고 드리고 자 넘어가도록 하죠. 1283페이지는 원물 과실은 이거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법조문들이 많은데 이거는 특별히 필요 없고요. 천연 과실, 그 다음에 법정 과실 같은 거, 뭐 임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이자, 뭐 이자 같은 거, 사용이익 이거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2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집합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동산 양도담보의 내용이 그냥 반복됩니다. 다만 이제 집합동산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면 되고, 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니까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 만 마리, 돼지 새끼, 돼지 만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구별 개념이라 그래가지고 1286페이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돼지가 여러 마리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집합동산이냐? 그건 그렇지 않죠. 돼지가 특정한 돼지 해가지고 야 여기 있는 돼지 5마리 이거는 그냥 양도담보, 그냥 동산 양도담보예요. 집합동산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는 그 집합물, 즉 어떤 일정의 기준에 의해서 특정은 가능하지만 계속 변동하는 것이죠. 변동하는 것에 관해서가 이제 집합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지, 돼지 5마리 해서 잡으면 그냥 그건 동산 양도담보예요. 그거는 그 동산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그게 집합동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집합동산의 양도담보로 얘기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특정이 됐는데 그게 계속 일정하게 증감 변동을 하는 것들이죠. 증감 변동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럴 걸 집합물이라고 한 것이고 뒤에 보시겠지만, 그러면 돼지 2019년 5월 1일 날 A 축사에 있는 돼지 500여 마리를 양도담보로 이렇게 잡아놓고 농협에서 1억을 빌려줬다고 하죠. 그러면 그 매일 그냥 돼지가 뭐 출하되기도 하고 입하되기도 하고 계속 변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합동산 양도담보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 돼지가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농협 그 사람을 다시 만나가지고 야 이번 돼지가 저기 있는 작은 돼지인데 얘도 집어넣기로 한다? 오케이. 이걸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합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전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 영역에 들어오는 애들은 당연히 담보물로 미친다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합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증감 변동을 예정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돼지 5마리, 이러면 그냥 동산 양도담보예요. 특정 동산 양도담보고 그 집합동산 양도담보로 부르진 않죠. 그래서 1286페이지도 나와 있지만은 로마자 2번으로 해서 집합동산 양도담보가 유효하다는 점은 인정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집합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할 거냐, 일권일물주의, 통설과 판례는 다 인정을 한다. 1287페이지에 학설이 있는데 시험장에서 쓸 일 전혀 없습니다. 집합물설이 통설이고 판례예요. 그 판례를 한번 읽어보면요. 자, 대법원에 따르면 일정한 점포 내의 상품과 같이 증감 변동하는 상품의 일처, 이거야. 증감 변동하는, 이게 집합동산, 집합물의 개념의 특징이죠.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집합물이 되는 게 아니라 증감 변동을 예정한 거를 집합물이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집합물의 양도담보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그 조건은 뭐냐, 종류나 장소, 수령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해서 특정할 수만 있다면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의 재산으로 잡아가지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합동산 양도담보로 많이 잡히는 게 아까 말씀 돼지 농장에 있는 돼지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양만장, 그 밑에 보시면 자 성립 요건 해가지고 1번 나와 있잖아요.
아까 판례가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되어 있으면서 구체적인 예를 보게 되면, 자, 제강 회사, 그 회사에 보게 되면은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항상 일정 부분 쌓여 있죠. 그러면 그 재료가 일정 분량 쌓여 있다 보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금을 융통하고 싶죠. 뭔가 그 철판을 가지고 뭘 만드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항상 재고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다 돈이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돈을 좀 빌려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코일 같은 거, 원자재, 그 다음에 뭐 철강 제품, 그 다음에 양만장은 그 뱀장어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 뱀장어를 잡는다든가, 돼지를 잡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공시 방법은 점유 개정이다. 원칙적으로 점유 개정이라는 것이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도담보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별표해 두시고 객관식에서 가끔 나옵니다. 반입된 물건이 제3자 소유일 경우, 양도담보권 설정자로부터 집합물을 양수한 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여해서 반입한 물건. 자, 이거는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1289페이지 당. 자, 후순위 권리자의 양도담보권 선시수증 문제. 자, 이거는 신탁적 양도설이라는 것을 반드시 써줘야 되고, 그래서 제1양도인이 담보권자가 소유권자다. 따라서 두 번째 이루어진 것은 무권리자 처분행위다, 무효다, 동선인데 선시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문제죠. 자, 로마자 5번을 보게 되면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 실행 방법을 보게 되면, 자, 이건 소유권자다. 신탁적 양도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는 방법은 이제 607조, 608조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폭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정산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똑같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니은을 보니까 실무상으로는 여차여차해서 집행증서를 미리 받아두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시킨다. 아까 다 봤던 얘기들이죠. 돼지만 말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그랬을 때에 관한 문제들이고, 1290페이지 보니까 그러면 양도담보권자가 이렇게 동산해서 집행증서에 의해 가지고 돼지를 팔 때 그 돼지 농장주연한테 돈을 빌려준 애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똑같이 나오죠. 아까 동산양도담보와 이중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합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 농협과다 이런 거죠. 자, 물상대위권이 인정되고요. 자, 그러면 개별 동산에 관한 선입지적은 어떻게 되느냐? 자, 돼지 A 축사에 있는 돼지 500마리를 잡아놨는데 그 중에 돼지 농장주가 돼지 한 마리를 빼가지고 다른 아이한테 팔았다. 그러면 선입지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는 양도담보권 설정자다. 다 반복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문제 간단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주요 사례 4번으로 좀 마지막 문제인데요. 49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2012년 10월 모의고사 문제고 18번으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갑은 이제 화성시에서 대규모 돼지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축산법인이고, 자, A는 대표이사이고, 자, B가 그 사업 담당 부장이다. 자, B가 그 돼지의 출하, 사료의 구입, 그 다음에 운영 자금 조달 등 사업 전반을 지금 다 B라는 애가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경에 주식 투자 실패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B가 사채업자 D로부터 심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갑법인의 돼지 출하와 관련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B는 이제 갑법인 관계자 몰래 축산 도매업자 C와 접촉을 해서 갑법인을 대리하여 갑법인이 사육하여서 출하 예정 중인 돼지 500마리를 대금 3억에 출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 매매계약에 따르면 갑법인은 C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80kg 이상의 그 성돈 500마리를 이제 공급하기로 하며, 자, C는 갑법인에게 매매대금 중 2억을 선급하고 나머지 1억은 돼지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계약정을 했다. 자, C는 갑법인과는 종래 거래 관계가 없었고 돼지 가격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여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는 B의 요구에 대해서 갑법인의 돼지가 정상적으로 출하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긴 했지만
염가로 돼지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갑에게 대금을 상급을 해줬다. 위 계약에 따라서 B는 C로부터 2억 원의 상급을 지급받았고 이를 자신의 채무 일부 변제로 사채업자 D에게 지급을 했다. 그런데 B의 변제 당시에 사채업자 D는 B가 위와 같은 위법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07년 7월경에 축산 도매업자 C는 약정된 기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법인의 돼지 인도가 늦어지고 B도 연락을 피하자 갑법인에 대해서 약정한 돼지 인도를 최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갑법인의 대표이사 A는 사업부장 B의 그동안의 불법적 행위를 모두 알게 됐다. 그러나 대표이사 A는 이와 같은 불법적 사실이 모두 드러날 경우 대표이사 자신의 책임 문제로 비화될 것을 염려하여 갑법인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B가 이를 변상 조치하고 B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조용히 무마하고자 하였다. 한 달 후인 2007년 8월경에 A는 B로부터 갑법인에 끼친 손실에 대한 변상으로 1억을 수수했는데 갑법인에 입금하는 대신에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버렸다. 개판 5분 전이야, 그죠? 그 다음에 50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C는 갑법인에 대하여 2007년 1월경에 사업부장 B와 맺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돼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할 때에 위 청구에 대해 갑법인은 B와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갑법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 갑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와 그에 따라서 갑법인이 주장 입증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사실관계에 따르면은 B라는 애는 돼지의 그 매매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갑법인을 대리해서 팔았다고 하니까 대리인적인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명도 다 했기 때문에 계약은 갑법인과 C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B라는 애가 그 매매 계약을 추진시킨 이유가 자기가 지금 지고 있는 사채 빚을 정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른바 대리권 남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갑법인이 매도인이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서 일단 나의 법률 행위지만 그걸 내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논점의 정리,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사안의 검토. 이 10점짜리로 나와 있는데 그건 2012년 10월 모의고사니까 20점이고 지금은 10점짜리 문제이죠. 자, 51페이지 문제. 자, 2번. 2011년 2월경에 특별감사에서 B의 위법 행위로 인한 갑법인의 손실하고 대표이사 A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자, A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N이 선임되었다. 자, N은 갑법인을 대표하여 감사 결과를 근거로 2011년 3월경에 A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A는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을 했다. 자, 타당하냐 물어보는 것들이죠. 자, 지금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를 보면은 2007년 7월경에 그 종전의 대표이사가 A가 알게 됐다라는 말이 나오죠. 49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지금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이 돼서 그 다음에 그 비위 사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2011년 2월경입니다. 그러면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을 따져보면은 3년, 10년인데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요. 문제는 그 법인의 그러니까 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혹은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2007년 그 7월경이라고 하면은 대표이사가 A였기 때문에 법인과 관련해서는 그 인식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A의 인식을 기초로 해서 만약에 날짜를 계산한다고 한다면 이미 3년이 지난 상태이죠. 그런데 대법원이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법인의 그 가해 행위를 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이사면 그 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고 새롭게 그 법인의
정당한 권한을 지킬 수 있는 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선임된 대표이사 N의 인식한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 2월경에 알았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소를 제기한 것은 그 다음 한 달 만에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자, 이게 우리가 다루는 그 주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추가된 사실관계를 봤더니 자, 갑법인은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을 차용하면서 담보를 위하여서 그 X동의 축사에 있던 그 돼지 1000마리를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를 했고, 그 다음에 갑법인은 사료 공급업자인 F와 사이에 사료 공급 계약을 맺고 2012년 1월 1일 날 사료 대금 채권 1억 원 담보로 똑같이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그 토지, 그 돼지 1000마리를 똑같이 양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중 양도하는 것이죠. 자, F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라. 자, 30점짜리로 냈으니까 조금 써야겠죠. 뭐 이거는 뭐 10점짜리로 내도 충분한 논점인데 옛날 문제니까 30점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자, 30점 맞추기 위해서 앞에서 뭐 집합동사 양도담보니 뭐니 다 적는 것들이죠. 유효성의 문제도 적고 뭐 일물 일권주의가 어쩌고저쩌고 집합물이라는 개념도 적어주고, 지금은 뭐 10점짜리이기 때문에 그건 적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요. 법적 성격은 반드시 적어줘야 되죠. 왜냐, 이 법적 이 사실관계를 이제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니까 그렇죠. 이중으로 이루어진 양도의 합의 그 효력을 볼 때는 자, 첫 번째 지금 이 금융기관이 신탁적 양도설에 따라서 소유권자다. F에게 넘길 때는 갑법인은 소유권이 없었다. 자, 그러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양도담보권 취득할 수가 없다. 그게 로마자 2의 1. 그 다음에 선유취득 문제를 다뤄보자. 점유 개정에 의한 선유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들이죠. 뭐 문제 간단하죠. 자, 교재로 좀 들어와가지고 한 10분만, 한 5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91페이지에 물권 법정주의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292페이지에 물권을 이미 창설할 수 없다라고 해서 종류를 강제하고 내용을 강제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 이외에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관련해서 관련 판례 1번,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자가 소유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으로 포기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그러겠습니까? 소유권의 본질적인 모습은 사용수익권, 처분권에 있는데 사용수익권이 없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 예정하지 않은 소유권입니다. 그걸 허용한다고 하면 이미 창설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거 OX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 2번을 보게 되면 소유권자의 소유물에 관한 처분 원인 계약 체결 또는 제3자에 대한 처분 수권 사실만으로 소유물에 관한 처분 권능에 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걸 허용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세적 효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인정되게 되면 물권법이 인정하는 소유권과 다른 형태의 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미 창설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OX 문제입니다. 자, 1293페이지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냥 가볍게 쑥 보시면 되고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293페이지 하단에 어제 설명을 드렸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서 유치권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침해가 왔을 때 그 권리 자체에 의해서 그걸 회복하는 권리이죠.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되어 버려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점유를 반드시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의 내용은 213조 등에 비교해서 상당히 약화되죠. 자, 그런 것들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 자, 질권에 관해서 별표해 두시고요. OX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질권은 민법 213조, 214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법에 따르면은 질권 자체에 의한 물권 변동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통설은 그거는 입법적 미비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견해도 있고요. 어쨌든 법문상으로는 질권자도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해석상으로 다툼이 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성격에서 쭉 보시고 채권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자, 물권법 물권 청구권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자, 토지 소유권자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보게 되면 철거를 청구하죠. 그 다음에 토지를 인도해달라.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뭘 해달라는 식으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채권법에서 뭘 해달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법에 관한 규정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은 물권적 청구권에 상당히 갖다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해 나항의 논의가 나오고 있죠. 시험에 문제 최근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1294페이지 나항에다가 별표 3개 정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취득시효에 관한 문제가 논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는데, 일단은 제목만 말씀드리면, 소유권자가 소유권의 기초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 소유권 상실로 인한 물권 청구권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가지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논쟁인데요. 이거는 과거에는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와서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사안은 그 밑에 판례 분석이라고 해서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김갑동 토지인데 국가가 잘못돼서 자기 국가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 놓은 다음에 김을동이한테 팝니다. 그래서 김을동이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은 김갑동이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김을동이와 김갑동이를 상대로 해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둘 다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김을동이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을 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해가지고 승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갑동이가 갖고 있었던 말소등기 청구권이 더 이상 작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김을동이에 대해서 말소등기 청구권이 1심에서 이겼다가 김을동이가 2심에서 나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했다라고 주장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김을동이에 대해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소유권을 상실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내가 김을동이에 관해서 갖고 있던 말소등기 청구권이 상실된 이유가 네가 보존등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거니까 네가 소유권 상실로 인한 물권 청구권, 즉 말소등기 청구권이 이전생 이행 불능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보배상을 네가 해라 라고 국가를 상대로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는 뒤에서 한번 판례를 이 판례 사안을 그대로 사례화한 기출문제가 작년에 나왔는데요. 상세한 판결 요지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아주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제가 뒤에서 말소등기 편에서 이걸 다시 한번 다른 논점과 종합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96페이지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 행위 청구권이냐 인용 청구권이냐 하는 논의가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모든 교과서에서 다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명확한 판례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없는 문제니까 그냥 쑥 보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그 인도를 구하거나 방해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까지도 상대방한테 떠넘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은 청구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그냥 상대방한테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개기지 말라,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정도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입니다. 판례가 학설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는 이걸 다 외웠어야 돼. 그러니까 사법시험은 판례보다도 학설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 점수를 줬던 아주 괴이한 시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이게.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 외우고 쓰고. 뭐 하나 안 썼다고 채점 교수가 자기가 학설을 안 쓰면 삐져가지고
점수를 막 안 줘. 행정법, 형소법에 유명한 두 양반이 있었어요. 또 이상하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법하고 형사소송 공부할 때는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이상한 양반들이, 이상하지 않죠. 개성이 강한 양반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책을 다 공부를 해서 들어갔어야 됐어요. 정말 짜증나는 시기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98페이지 보시면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서 2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관한 것들인데요. 자,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서 두 가지가 나누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관한 문제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주제인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은 어디서 소개가 되냐면 1380페이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장으로 해가지고, 자, 법률행위에 의한 거는 1298페이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는 이제 1380페이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이제 186조가 2장에 해당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187조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들이죠. 그러면은 그 법률행위에 의한 그 물권변동편에 들어오시면은, 자, 물권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처분행위가 물권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야 되고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할 때 그 물권적 합의, 이게 물권행위라는 것들인데, 이게 뭐 저쪽 그 유럽 애들이 옛날부터 야, 그 계약 그 행위에는 계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행위뿐만 아니라 물권행위도 있어라고 해서 지들끼리 막 얘기한 거야.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예요. 자, 부동산이 지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이렇게 팔잖아요. 엑스토지를 이렇게 매매를 하면 매매에 당시에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잔금을 보통 이렇게 세 번째 하고 잔금하면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는 식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이런다든가, 걔네들 설명은 갑은 을에게 토지를 넘겨줄 의무만 부담하고 을은 거기서 돈을 줄 의무만 서로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잔금 지급해서 갑이라는 애가 등기서를 넘겨주고 나머지 그 을이라는 애가 돈을 줄 때는, 그때는 갑은 토지를 넘겨줄 의무가 아니라 토지를 가져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채권행위인데 여기서는 물권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거야, 이거.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일 때는 드러나지만 우리가 편의점에서 여기 있잖아요. 빵 하나 사는데 그때는 혼재돼 있죠. 이렇게 하면서 확 가져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무슨 채권이니 물권행위니 해봐야 뭐 얻을 게 있어요. 싹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냥 물권적 합의가 있다라고 써주면 돼요.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계약이 유효하게 하고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불리적 합의는 이때 보통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저렇게 이렇게 가져가시오라고 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특별하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이걸 논증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장의 1절은 안 봐도 되는 문제예요. 넘어가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30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등기편에 볼 텐데, 등기는 몇 가지를 봐야 돼요. 특히 이제 말소와 말소 회복 등기하고 몇 가지는 꼭 보고 해야 되고, 이게 좀 넘어가서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는 187조니까 그건 한 장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한 1분이면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384페이지 해가지고 점유취득시효를 바로 이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남고 토요일 남았는데, 월요일날 등기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에 관한 문제 보고 화요일날 취득시효 마무리하고 하루가 이제 남게 되기 때문에, 하루가 이제 공동 소유 명의시딱 이쪽 보다 보면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더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추가, 그러니까 우리가 34회가 예정되기 때문에 하루는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